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오늘을 읽는 책,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성태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책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최인훈 선생의 소설가 구보시의 일을 함께 할 텐데요. 지금 제가 학술대차 순천에 와 있습니다. 아, 순천에 계시군요. 네, 무지무지하게 덥네요. 순천도 덥군요. 네, 엄청나게 덥습니다. 네. 여순 사건 관련해서 세미나가 있었는데 관련 책을 말씀드리려다가 아무래도 최인훈 선생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경황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한국 현대 소설의 우뚝한 봉우리였던 최인훈 선생이 세상을 떠나셨죠. 이 시간에도 최인훈 선생 작품을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광장도 소개해드렸고요. 네. 총독의 소리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회색인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인훈 선생을 기리면서 최인훈 선생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 소설가 구보시의 일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소설가 구보시의 일은 1969년부터 72년을 배경으로 해서 나온 연작 소설집입니다. 네. 소설가 구보시의 일을 하면은 문학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1930년대 한국 문학의 대표 선수였던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시의 일을 떠올릴 겁니다. 그렇죠. 네, 이른바 그 산책을 통해서 그 지식인의 명상, 그리고 최인훈 선생의 말을 빌면은 생각의 놀이를 펼쳐 보이죠. 그러니까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시의 일은 서울을 한 바퀴 쭉 돌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 자락들 쭉 펼쳐놓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풍경과 상념이 겹치는 거죠. 네. 그 제목을 따와서 이 소설도 최인훈 선생이 소설가 구보시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구보의 시선에 비친 서울 곳곳의 풍경들과 그리고 그와 함께 떠오르는 상념들을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최인훈 소설 읽기란 하나의 모험과도 흡사한데요.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은 물론이거니와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분단 문제, 그리고 국제적인 문제, 그리고 문학 예술에 관한 문제까지 정말 깊이 있는 논쟁적인 문제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소설가 구보시의 일에는 15편의 길고 짧은 소설들이 실려 있습니다. 하나의 큰 흐름으로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맨 처음 제1장 느릅나무가 있는 풍경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해요. 1969년이 다가는 동짓달 금음깨를 며칠 앞둔 어느 날 아침, 소설가 구보시는 잠에서 깼다. 잠에서 깨는 참에 그의 머릿속에 무엇인가 두루마리 같은 것이 두루루 펼쳐졌다가 곧 사라졌다. 구보시는 그것을 곧 알아보았다. 그것은 오늘 하루 그가 치러야 할 일과였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쭉 시작됩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하루 동안 쭉 어딘가를 돌아다니고요.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만나고 그 상황과 관련된 기억들,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네. 근데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기는 너무나 번거롭고요. 짧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풍경을 볼 때 그 풍경과 함께 살아오는 기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하나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 덕수궁에 가면 석조전이 있죠. 네. 우리 구보시가 친구와 함께 걷다가 그 석조전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잠깐 볼까요? 그들은 덕수궁 뒷담을 오른편에 보면서 광화문 쪽으로 고개를 넘어갔다. 덕수궁 뒷문 앞을 지날 때 열린 문 사이로 석조전 오른쪽 옆구리가 보였다. 그러자 구보는 문득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다. 그때 구보는 어떤 여자와 이 길을 가다가 꼭 지금처럼 그 석조전을 들여다봤던 것이다. 그의 기억의 앙금으로 가라앉아 있는 서울의 한 건물이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어떤 감회를 안겼다. 이렇게 한 도시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가라앉아 있고 기억의 눈길에 얽혀 있으려니 생각하였다. 마치 밤하늘에서 비행기를 잡는 탐조등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그들의 기억의 하늘에서 집을, 거리를, 나무를, 우체통을 어느 다방을 밝혀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바라보던 머릿속의 풍물은 전류가 끊긴 전기알처럼 물질의 백치로 돌아가는 것이리라. 구보는 중얼거렸다. 대단한 일이야. 산다는 건 대단한 일이야. 네, 이런 식입니다. 네. 어떤 장소를 스쳐가면서 그 장소와 함께 떠오르는 기억들을 쭉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서울이라는 그 곳곳의 그 장소성들을 발견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늘 그렇잖아요. 어디를 들르다 보면은 기억의 터전이 펼쳐 보일 때도 있고 또 잠깐 스쳐갔던 사람들이 떠오를 때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어떤 장소와 기억이 어우러지면서 소설가 구보시의 일이라는 텍스트를 직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개인적인 기억도 기억이지만 1960년대, 70년대라는 정치 상황이 만만치 않았잖아요. 네. 특히 우리 최인훈 선생은 4.19가 낳은 작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광장이 대표적이고요. 네. 그리고 근데 4.19 혁명이 5.16 쿠데타에 의해서 짓밟히고 말죠. 그 혁명과 반혁명 사이에서 우리 최인훈 선생의 고민은 점점 깊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예들도 여기서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창경원에서라는 작품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은 창경궁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때는 김보영 아나운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동물원이 있고 식물원이 있었습니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랬다고 네. 하더라고요. 이렇게 네. 전언을 듣는 세대가 돼버렸죠. 네, 네. 저는 아주 어릴 때 창경원에 가서 동물들, 식물들 본 적이 있어요. 아, 그 그러시군요. 기억이 납니다. 네. 식민지 시대 때 우리의 역사성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정원으로 만들어버렸죠.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 창경원에 들러서 구보가 여러 동물들을 봅니다. 여우도 보고요. 그리고 공작도 보고 칠면조도 보고 쭉 하다가 사자 앞에 섭니다. 사자를 보면서 떠오르는 그 상념들, 말의 향연들 잠깐 보겠습니다. 안중근, 하얼빈의 사자, 삶이 예술이 되지 않고는 참을 수 없었던 위대한 한국인, 전륜한 용기, 전륜한 역사적 상상력, 적의 목줄기를 향해 치솟아간 한 마리의 사자, 전봉준, 사자, 전륜한 용기, 전륜한 역사적 상상력, 역사적 후각, 건강한 맹수의 감각, 적의 소재를 우롱당함 없이 알아낸 뛰어난 코, 귀, 눈, 적의 위장에도 불구하고 속지 않는 날카로움, 눈, 코, 귀. 다음이 호랑이다. 엄청나게 크다. 늙기도 했다. 몇 마력쯤이나 될까? 굉장한 진수입니다. 사자는 어딘가 비장한 데가 있는데 호랑이는 그렇지 않다. 선기가 있다. 네, 이렇게 사자와 호랑이를 보면서 자신의 생각들을 쭉 펼쳐가요. 그리고 사자의 갈기를 보면서 전봉준을 떠올리고요. 그리고 안중근을 떠올립니다. 네. 그리고 이 적의 소재, 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간파해내는 코와 귀와 눈 등을 읽어내는 거죠. 이렇게 이 소설가 구보시의 일은 일정한 줄거리가 없습니다. 줄거리가 없는 소설이고 자신이 만난 사람들, 이런 사물들, 그리고 이 풍경들을 통해서 관념의 놀이를, 정말 대단한 놀이를 펼쳐갑니다. 아마 최인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줄 아는데 네. 최인훈 소설 읽다 보면은 이런 언어가 얼마나 우리의 생각들을 깊이 다져줄 수 있는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거꾸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는 언어가 얼마나 빈곤한가, 그리고 이 빈곤한 언어가 우리의 생각을 얼마나 협소하게 만드는가를 절절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뛰어난 지식인 소설의 하나의 전범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인훈 소설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몰랐던 세계들, 그리고 언어들을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네. 간호라면 있겠지라는 구보시의 일에 실려있는 한 단편을 보시면은 최인훈 선생은 대단히 그 서양적인 지성으로 무장한 사람이면서도 우리 전통적인 것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입니다. 여기 하숙집에서 하숙집 밥상을 받고 그 앞에서 어떤 상념에 빠져드는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네. 언제나처럼 구보시는 안방에서 아침상과 혼자 마주 앉았다. 상에는 김장 양념과 절인 배추가 올라있다. 구보시는 배추 잎사귀에 밥을 싼 위에 양념을 얹어서 한 입 가득히 물었다. 그러자 콧마루가 찡하고 목이 메면서 눈물이 핑 돌았다. 구보시는 낭패한 듯이 오른손을 한번 허공 중에 흔든 다음 다시 그 손으로 쌈을 받치고 침착하게 쌈을 안에서부터 씹기 시작했다. 쌈이란 것은 남보지 않는 데에 있긴 한다면 될수록 보따리만큼 큼지막하게 꾸려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아는 바와 같다. 그렇게 하면 을에 목은 매게 마련이고 양념은 코를 찌르게 마련이고 손은 다급하게 놀려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먹음새에는 미상불, 그 어떤 운명적인 민족적 가락이 있다. 눈물 겹도록 간스러운 느낌이 몸으로 곧장 알아지는 것이다. 슬프기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울기 때문에 슬프다는 건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구보시는
미사 때 빵을 얻어먹는 천주교도처럼 옷깃을 여미고 몇 개의 쌈을 먹었다. 천주교도들처럼 제비 새끼들 모양으로 이쁘장하게가 아니라 눈을 소눈깔처럼 뒤룩뒤룩 하면서 네, 이렇게 씁니다. 네. 가숙집에서 쌈을 싸먹을 수 있게 밥상이 차려진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 쌈을 싸먹으면서 어떤 민족적 가락을 느끼는 상상력의 파장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처럼 뭐 지성적인 영역뿐만 아니고 감성적인 영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종교적 영역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들을 이 소설에서는 음미하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것과 관련해서 한 구절만 더 보죠. 역시 간호라면 있겠지에 나오는 구절인데 어떤 사람들이 전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 작은 전쟁이 또 터질 것이다. 전쟁을 양념처럼 얘기하는 자들의 얘기를 듣고서 구보 씨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죠. 구보 씨는 지금 나이대로 세월이 거꾸로 흘러서 20년 전에 어느 날 서울에 와서 서 있는 것처럼 느꼈다. 그러자 6.25 전야의 그때 지금 자기 나이의 사람들의 심정이 몸으로 느껴졌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겪어온 큰 난리들, 그런 난리들이 쌓인 것이 이 땅의 역사였다는 것도 느꼈다.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자기 상황과 같은 모양의 상황에 있었던 지난 세월을 산 자기 나이 또래의 사람을 몸으로 느낀다는 그런 방식에 의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들어찬 새 건물을 놓아두고 서울을 옮긴다든지 그런 것들을 막 때려 부수는 전쟁이 시작된다든지 그런 일을 그 속에 사는 사람이 떠올리는 건 어려운 일이었다. 사람이 자기 죽음을 실감할 수 없듯이 한 시대의 죽음을 예감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어떤 시대건 그 시대 사람으로 보면 아깝고 귀한 세간살이며 세월이며 사람이며 하는 것을 가졌고 그것들이 풍지박산이 되는 것을 보았던 것이 아닌가. 남에게 일어난 일이 자기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었다. 서울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방금까지 한 구보 씨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었다. 구보 씨가 엄살을 부리는 증거가 여기 있다라고 해야 할지, 생활의 지옥은 그래도 생활이지만 전쟁은 생활의 끝장이다라는 것으로 이해할지, 아무튼 구보 씨에게는 그 어느 쪽 마음도 애누리 없는 자기 마음이었다. 네, 이렇게 네. 씁니다. 전쟁을 농담 삼아서 떠들어대는 사람들 놓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막상 내 일상으로 다가올 때 얼마나 파괴적일 것인가, 얼마나 폭력적일 것인가죠. 전쟁 얘기는 농담이 아니죠. 근데 농담에서 비롯된 전쟁도 없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오늘 순천에 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주 4.3에 진압하러 가는 14년대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죠. 반란이라고 얘기하지만 정당한 항명 사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랬다는 이유로 1948년 10월 19일부터 27일까지 이 여수가 혼란의 소용돌이 있었고요. 그리고 숨어있는 부역자들, 빨갱이들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어린아이부터 아녀자들까지 10,000명이 넘는 사람들 학살한 사건입니다. 오랜 세월을 거쳐서. 그게 바로 이 전쟁의 하나의 여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6.25를 알리는 어떤 신호탄 같은 것이기도 했고요. 네. 그런 역사적 사실들을 우리가 제대로 직시하지 않으면 지금 그대로 이 상황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것, 이 소설가 구보 씨도 놓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처럼 역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일상에 이르기까지, 정치에서부터 시작해서 종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념들을 정말 훌륭한 언어로 펼쳐 보여주는, 다양한 언어로 펼쳐 보여주는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을 함께 하시면서 우리 현대문학의 대표적인 작가 최인훈 선생을 기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여순 사건이 일어난 지도 70회가 되는 해가 되네요. 48년에 일어난 사건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70주년입니다. 일이 참 많았죠. 올해 4.3 70주년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여순 70주년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요. 그 한많은 세월들을 고통을 껴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분들의 이 원통함들이 어떻게 풀릴 수 있을지 진실 규명이 분명히 뒷받침돼야 할 테고요. 네. 그리고 국가폭력에 대한 사죄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수님, 최인훈 작가의 책 중에서요, 지금 소개해 주신 이 소설가 구보 씨 일 이외에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이 있잖아요. 딱 한 권만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책 골라주시겠어요? 저는 최인훈 선생 작품 다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광장은 다 읽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광장만큼 많이 팔린 책이 없는데 다만? 네, 근데 또 팔린 만큼 읽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물론 읽으신 분도 많고요. 광장과 함께 꼭 얘기되는 구운몽이라는 작품도 정말 좋고요. 좀 어렵지만, 그리고 회색인과 서유기를 함께 읽으시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태풍이라는 작품도 걸작입니다. 이건
인도네시아, 이 말레이시아 이쪽을 배경으로 해서 네. 식민지 시대를 살아간 지식인의 고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독의 소리 연작도 놓칠 수가 없고요. 우리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친일 잔재 청산이 얼마나 큰 상처를 안겼는지 제대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최윤 선생은 소설뿐만 아니고 희곡도 훌륭한 작품들이 많습니다. 옛날 옛적의 허이허이라는 희곡집에 보면은 낭낭둥둥둥 걸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놓치지 말아야 할 게 화두라는 소설입니다. 네. 그게 그 문학과 지성사에서 최윤 전집이 새로 나와 있거든요. 네, 네. 만화님 몰래 길러서 최윤 전집 딱 꽂아 놓으시면은 네. 아마 행복하실 거고요. 그리고 읽지 않으시더라도 꿈을 꾸면은 그 활자들이 꿈속에서 나를 방문해 줄 겁니다. 그리고 책 사는 걸 말렸던 만화님이 먼저 읽으실지도 모릅니다. 제가 한 권 말씀 부탁드렸는데 여러 권 추천해 주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전집 사서 이렇게 같이 나눠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평론도 좋은 것들이 많고요. 산문도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한번 빨려들면은 걷잡을 수 없는 흡입력이 있습니다. 네. 우리 문학사가 자랑하는 대작가입니다. 네. 자, 오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최인훈 작품으로 소개해 주셨는데 박태원 작가와 또 주인석 이렇게 연작 쭉 다 읽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네, 맞습니다. 박태원이 1930년대, 그리고 우리 최인훈 선생이 60년대, 70년대, 그리고 주인성은 1990년대 같은 제목으로 소설을 씁니다. 네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내일 더 좋은 책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책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